집을 우리 명의로 넘기시죠. 어머니는 이제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국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차가운 국물이 발등에 튀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순간 거실 한쪽에서 켜져 있던 CCTV의 붉은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한 하루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는 순간 말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인천의 작은 아파트. 2024년 남편 제삿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남편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사람 좋아하던 갈비찜은 꼭 올려야지. 손끝에 스치는 마늘향, 달큰한 간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여느 때처럼 똑딱 똑딱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매년 이 날만 되면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립니다. 마치 남편이 제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승민이가 손자와 함께 들어왔고 그 뒤로 며느리 수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손자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안기는 순간 제 가슴은 잠시 풀렸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한번 훑어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많이 바쁠 텐데 앉아서 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수진은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음식 앞에서 젓가락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버님 돌아가신 지 꽤 됐잖아요. 그 말에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와 함께한 세월이 그녀에겐 이미 오래전 지나간 옛일일 뿐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수진이 갑자기 제 앞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그냥 집 팔고 요양원 들어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멍멍해지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국그릇을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니? 제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민폐 그만 끼치고 제발 저희 좀 놔주세요. 수진의 한마디는 더 차갑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릇이 산산조각 나듯 제 마음도 그렇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들 집에 들러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만이 따라붙었습니다. 어머니, 민재 학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수지는 늘 그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은 곱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내놓으라는 요구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손수 모아둔 노후 자금은 이미 반이나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들 승민이는 제게 엄마 애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좀 도와줘 하며 거들고 있었습니다. 어미 된 마음에 손자를 핑계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공인중개사 명함이 들려 있었고 며느리 수지는 차를 내오며 싱글거리더군요. 어머니, 놀라셨어요? 그냥 한번 상담만 받아본 거예요. 집값이 요즘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는 거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제 도움 정도가 아니라 이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구고 남편의 제삿날마다 촛불을 밝히던 이 집.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온 분노가 더는 억눌러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내가 내 집에 내가 살림을 차리고 들어와 산 것도 아니고 이 집을 왜 내가 함부로 하려드니? 수진은 씩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힘들어요. 민재도 커가고 방도 좁고 어머니 혼자 여기 계시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차라리 요양원에서 친구들이랑 지내시는 게 낫잖아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외롭다며 나를 걱정하는 척하는 그 말 속에서 진짜 속내가 너무도 뻔히 드러났습니다. 너 날 걱정하는 게 아니구나. 제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내 눈엔 내가 짐으로만 보이는 거지. 수지는 고개를 젖히며 피식 웃었습니다. 짐이라뇨. 다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살 길이 막막하니까요. 그 대답에 제 가슴 깊은 곳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서러움 쌓이고 쌓인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눈빛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변했다기보다 며느리 수진의 태도가 점점 더 대담해지고 뻔뻔해졌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제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사실은 낯선 이방인 같았고 심지어 제 등을 노리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엔 돈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만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민재 태권도 등록비에 영어 학원비까지 겹쳐서요. 이 말이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말이었죠. 저는 매번 지갑을 열며 그래,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자 민재가 고생할까봐 그 마음 하나로 통장에서 몇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걸 애써 눈감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점점 요구는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새 걸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승민 씨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 자리가 있는데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돈이란 게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준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안 주면 삐지고 도리어 어머니가 너무하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속이 뒤집히면서도 아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커다란 택배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니 며느리 이름으로 온 것이었는데 열어보니 값비싼 가방이 들어있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돈이 없다더니 그럼 내가 쥐어짜듯 도와준 돈은 다 뭐란 말이냐?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서 그 박스를 그대로 다시 닫아두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박스를 열고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매보고 거울을 보더군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쁘죠? 요즘은 이런 거라도 갖고 있어야 사람 대접 받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며 남편 돌아가신 뒤에도 외롭게 모아둔 돈이 이런 사치품으로 흘러들어간다니. 저는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그동안 나한테 한 말 다 거짓말이었지? 민재 학원비, 핑계대고 생활비 힘들다 하면서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왔구나. 그러자 수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웃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그렇게 말씀 마세요. 저도 여자예요.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좀 누리면 안 돼요? 어머니야 혼자 사시니 돈 쓸 데도 없으시잖아요.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혼자 사시니 돈 쓸 데가 없다. 이 말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리던지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후로도 수지는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남몰래 공인중개사를 불러 집을 내놓을 궁리를 하고 아들 승민에게는 어머니 집 팔아서 우리가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가면 민재도 좋고 어머니도 편해지실 거다라며 은근히 세뇌를 시켰습니다. 저는 어느 날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승민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집 팔면 우리 숨통 트이잖아. 전세금도 해결되고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어머니야 요양원 가 계시면 오히려 외롭지 않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실 거야. 그때 아들의 대답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 말은 맞지. 엄마 혼자 여기 계셔봤자 외롭고 힘드실 테니까. 저는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유일하게 의지하며 살아온 게 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한가운데 앉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남편 떠나고도 혼자서 아이 키워내고 너 잘되라고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결국 내가 짐이 되었구나. 눈물은 마르지 않고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 수지는 또다시 뻔뻔하게 제 앞에 앉아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좋아요. 마치 호텔 같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어머니가 거기 계시면 저희도 안심이고 어머니도 재미있게 지내실 수 있죠. 솔직히 집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억울하고 서러웠던 마음이 이제는 불덩이 같은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내가 왜 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지? 저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집, 내 돈이 탐이 나는 거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줬는지 알아? 그런데도 모자라서 이젠 이 집까지 노리겠다고? 수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희가 더 속상해요. 저희도 사정이 있는데 어머니가 우리 처지 생각은 안 해주고 자기 집 지키는 데만 급급하시네요. 솔직히 어머니 혼자 여기 계시는 건 사치예요. 큰 집 덩그러니 혼자 쓰는 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쾅 하고 터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이해하고 스스로 위로하며 버텨왔던 제 인내심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사치라고? 내 눈에는 내가 사치스럽게 보이니? 이 집은 내가 내 시아버지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장만한 집이다. 내가 왜 남의 눈치 보며 살아야 하고 왜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야 하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그동안 눌러온 분노가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끝내 제게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할 말 많아요. 저희가 없었으면 어머니 혼자 뭘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민재도 어머니 덕에 키워온 줄 아세요? 다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가 좀 양보하실 차례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그들이 나를 몰아붙이고 내 삶을 빼앗아갈 거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내 집, 내 삶, 내 존엄을 내 손으로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이 집, 수십 년의 추억과 땀이 배어있는 이 집을 빼앗기고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가슴을 쳤습니다. 여보, 당신 살아계셨으면 이 꼴을 보고 뭐라 하셨을까요? 우리 아들이 내 피부치가 자기 어미를 이렇게 몰아붙이다니. 눈물이 흘렀지만 곧바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나를 짐짝처럼 취급하며 내 집까지 넘보는 이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들러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빼앗기듯 건넨 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기록을 뽑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등기권리증도 꺼내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제 눈치를 보며 묘하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승민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고 며느리 수지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두 장의 종이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니? 내 아비와 내가 평생 일해서 장만한 이 집 등기증이다. 그리고 이건 내가 그동안 내 손에서 빼앗아간 돈 기록이야. 내 말대로 손자 핑계로 가져간 돈만 벌써 수천만 원이지.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지는 잠시 움찔하더니 이내 태어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걸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족끼리 도와드리고 도와받는 거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그녀를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도움? 내가 말하는 도움은 내 노후를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짓이야.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없어. 내 집은 팔리지도 않을 거고 내 돈도 내 손에 들어가지 않아. 승민은 다급히 손사래를 치며 중재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엄마 버리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살 방법을 찾자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같이 살자고? 요양원으로 나를 보내고 이 집을 팔아 내 입에 들어가게 하는 게 같이 사는 거냐? 내가 아들이 맞기는 하냐? 승민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수지는 곤두세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혼자 사시기엔 너무 아까운 거 맞잖아요. 민재 교육도 중요하고 저희도 제 몫을 찾아야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바닥으로 식탁을 쾅 내려쳤습니다. 닥쳐라. 네모. 내가 뭔데 내 평생의 집을 탐내. 이 집은 내 몫이 아니라 내 몫이야. 내 아버지의 땀과 내 손에 밴 피눈물의 결과라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평도 너희한테 안 넘어가. 절대. 제 목소리가 거실을 울리자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 승민아,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냐? 내가 나한테 자식 노릇을 했니? 아니면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노릇을 했니? 부모한테 그렇게 손 벌리며 사는 게 자랑이냐? 오늘부로 내 집에서 나가라. 내 마누라랑 손주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승민은 황급히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든 내 사정이지. 내 집에서 더는 한 발짝도 못 붙여.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수지는 끝까지 기어코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고집 피우시면 결국 외로워서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후회는 내가 하겠지. 내 집에서 쫓겨난 것도, 내 호의를 무시한 것도,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은 것도 평생 내 발목을 붙잡을 거다. 그리고 준비해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해온 문서다. 앞으로 내 집은 내 아비 이름에서 내 이름으로만 단독 소유로 바꿨다. 어떤 경우에도 팔 수 없고 내 사후에도 너희가 맘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미리 법적 조치 다 해놨다. 이제 꿈 깨라.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승민은 울상으로 중얼거렸고 수지는 더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앞에 앉은 두 사람을 매섭게 바라보며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지갑도 너희의 발판도 아니다. 나를 짐짝처럼 취급한 순간 너희는 이미 내 가족이 아니게 됐다. 이제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엔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사라지고 오히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은 이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며칠 동안은 혹시라도 문 앞에 찾아올까 긴장했지만 뜻밖에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동네 아는 사람들 입에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더라. 아드님네가 전세 보증금 사기 비슷한 걸 당해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전전한다네. 순간 저는 씁쓸하면서도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제 집을 탐내던 며느리, 자기 힘으로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니. 인과응보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결국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몰골에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는 며느리는 한껏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승민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간에 선 채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긴데?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너무 몰랐어. 돈도 필요했고 집도 급했고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엄마, 다시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민재도 보고 싶어 하잖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재, 내 아들 잘 키워라. 그 애까지 내 집을 노리게 만들 생각 말고. 승민아,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한때는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수치일 뿐이다. 난 내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 순간 수진이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피부치인데 우리 지금 길바닥 나앉게 생겼는데 손 한 번만 내밀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눈을 치켜뜨며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내게 내밀 손은 이제 없다. 너 같은 며느리는 없는 것만 못하다. 한번 기회 줬을 때 잡았어야지.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지킨다. 그러니 두 번 다시 내 문 앞에 나타나지 마라. 문을 닫는 순간 그들의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몇 달 뒤 동네 사람들에게 또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결국 집안 싸움 끝에 친정으로 들어갔고 거기서도 갈등을 일으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는 겁니다. 사치와 욕심만 부리던 며느리는 가진 것 하나 없는 현실 앞에 무너져 내렸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망친다더니 저 여자 꼴이 딱 그 짝이네. 승민은 회사에서도 사고를 쳤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투자랍시고 빚까지 지며 손을 댄 사업이 완전히 망해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한 그는 결국 원룸에 혼자 지내며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한때 제 아들이라는 이유로 제가 다 덮어주고 감싸줬던 그 사람이 이제는 누구 하나 곁에 두지 못한 채 혼자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을 고쳐 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작은 정원에 화분을 놓고 오래된 가구도 바꾸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빼앗길 위험이 없는 오롯이 저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친한 이웃들이 찾아와 함께 차를 마셨고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네 안 도와주셔도 괜찮으세요? 저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와줄 만큼 도왔어요.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닙니다.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자식이라면 차라리 남보다 못한 거죠.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저는 제 생일에 주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다들 웃고 떠드는 사이 문 앞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서성였습니다. 바로 승민이었습니다. 그는 수척한 얼굴로 문 앞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저는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내가 들어올 곳이 아니다. 나 이제 외롭지 않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 넌 이미 그 자격을 잃었어.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다. 내 집, 내 인생, 내 노후 모두 내가 지켜냈다.